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날씨도 뿌옇고 우리 장도 뿌옇고 그렇습니다. 좀 가나했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가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 했더니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멈칫 또 발을 빼고 이런 단계입니다. 참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답답하고 이런데 오늘도 분석 들어갑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 뽑아놨는데요. LG 얘기 좀 하겠습니다. LG 화학하고 LG 엔솔 얘기부터 하겠는데 LG 화학이 연간 12만 톤의 미국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을 만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장에서 반응을 하다가 조금 또 이렇게 조금 오르고 끝났습니다. 네네. 종가는 좀 아쉽게 끝났죠. 이 정도면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대형주기도 하고 오늘 시장이 네. 또 녹록한 시장은 아니었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뭐 건설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테네시 주정부랑 이제 MOU를 맺은 겁니다. 네. 건설을 하겠다는 건데 뭐 나쁜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분리를 하면서 굉장히 또 어려움도 겪었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뉴스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연간 한 12만 톤의 양극재를 짓는 공장을 짓겠다 이런 네. 뉴스인데요. 이게 순수 전기차 한 120만 대 분의 그 양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IRA 법안 때문에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원료도 미국에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를 당연히 만드는 공장도 미국에 짓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 공장으로 납품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원료만 그런 또 규정에 맞는 원료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미국의 IRA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거의 최대 수혜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LG 화학 가지고 있다 판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LG 엔솔로 이렇게 분할하고 이러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네네. 그때 많이들 팔았습니다. 근데 LG 화학이 지금 다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LG 엔솔의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보다가 요즘에 빛을 보고 LG 엔솔하고도 뭐 협업도 하고 이러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LG화학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네.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전통의 화학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양극재, 배터리 관련한 이제 전지 사업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생명화학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지 사업 부분에서 양극재 캐파 투자하는 거거든요. 약 30억 불 정도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제 나중에 뭐 IRA에 세금 혜택을 받고 이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 가이던스 발표한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2022년에 5조 원 정도의 이 양극재 분리막 부분에서 5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향후 2027년까지 2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보다 4배 더 키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뜨겁게 반응할 만한 재료이기는 했지만 최근 11월 들어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 특히나 약했었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가 크게 시장에서 다뤄졌지만 LG화학과 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좀 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재밌었던 거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그 양극재를 판매를 한다라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에 이 생산 캐파 가이던스를 580기가와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약 양극재가 76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LG화학에서는 추가적으로 40만 톤 정도 추가로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납품을 할 계획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산업이 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되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LG 화학도 잘 되는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엔솔은 그야말로 날랐잖아요. 네. 계속 날아가겠습니까? 잠시 쉬운 구간에 돌입이 된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수급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는데 연기금 물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2주 전에 한 번 하루 매도세가 네. 외국인들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계속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원체 또 유통 물량이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섣불리 유통 물량 뺏기지 않겠다라는 외인들의 마인드인 것 같고요.
비록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나가는 듯 하지만 괜찮은 주도주들은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잠시 멈출 수는 있으나 성장 가도가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직전 고점이 얼마였죠? 62만 얼마가 썼나? 네.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57만 원대인데 네, 고점 한 60만 돌파하고 좀 살짝 밀렸죠. 100만 원대 가겠습니까? 중장기를 보면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길게 봤을 때. 근데 중장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죠. 눌림목이 근데 짧게 왔다가 가냐, 네. 횡보가 길어졌다 가냐의 싸움인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처음엔 고PR에서 저PR 기업으로 변환되고 있어요. 성장주들의 특징인데 엄청 고평가돼 있다가 EPS가 찍히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저PR로 바뀌는 거거든요. 저는 100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을 때 네. 쌍두마차가 동시에 강할 수 있을 것이냐는 한번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강할 때는 LG엔솔이 좀 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 한번 세 분께 드려볼게요.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LG 화학이냐 LG 엔솔이냐, 이게 비싼 주식이라 둘 다 살 수는 없고 네. 어느 거 하나 사는 게 내 주머니를 더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LG 화학을 살 것이냐 LG 엔솔을 살 것이냐, 둘 중에 뭐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탁탁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점장님. 일단 그 말씀하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기 성장성을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비싸요. 그래서 이게 정말 3년 뒤, 4년 뒤에 지금 밸류를 끌어다 쓰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가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전 쉬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내년도에 어쨌든 기업 실적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증시 여건이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싼 거를 찾게 돼 있어요. 네.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해야 되려면 싼 게 밸류에이션을 좀 더 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엔 당연히 저는 LG화학을 꼽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정민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가면은 이쪽이 좀 쉬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구간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삼성전자가 가면서 이쪽을 좀 숨고르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구간이 바뀌겠죠. 또 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쉬면서 그 2차 전지 섹터가 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약간 반도체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6만, 오늘 얼마예요? 6만 600원인가? 그래도 6만 원대를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유, 꺼주면 큰일 나. 네,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는 네. 어쨌든 그 마이크론이 감산을 더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야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안 좋은 건 알았는데 그 추정치가 더 한 번 더 꺾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감산 안 한다고 하고 있죠. 물론 아주 예술적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분명히 시장이 많이 빠졌고 내년도에 리바운딩을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시장은 저는 올라갈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미 고생을 마친 게 가장 편안한 선택일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LG 화학이냐, LG 엔솔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LG 화학이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첫 번째로 LG 화학의 본업이었던 화학 부분의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제일 큰 본업이었던 화학 산업 부분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LG 화학이 조금 더 부담은 덜 하겠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2023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부터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도가 280기가와트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6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건 지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풀 가동을 돌려도 겨우겨우 생산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순이익이 올해 한 2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탄소 배출권 아시죠? 네. 그 과거에 테슬라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갑작스럽게 순이익이 개선이 됐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매각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약 7조 8천억 정도 규모의 탄소 배출권 매각을 해서 순이익이 개선이 됐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3년부터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건 물론 100%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이 탄소 배출 크레딧을 받는데, 이 규모가 대략적으로 약 4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PER이 114배예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손이 안 가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75배 수준 떨어지고 내후년에는 또 45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제 혜택까지 받고 이 탄소 배출 크레딧을 어느 정도로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PER 밸류에이션이 이 멀티플이 급격히 축소되고 주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슈팅을 더 할 수 있겠다. 다만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이 ETF 지수 수급에 의한 이 기계적인 자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추가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LG 화학이다. 네, 이런 얘기. 단기적으로는 LG 화학이다. 두 분 다 지금 LG 화학을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장기 LG화학, 단기는 LG엔솔이고요. 내일장에서 LG엔솔이 21선 장악이 된다라면 또 트레이딩이 시도가 되는 타이밍이 또 나오는 자리라고 봅니다. 네,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LG화학을 택하겠고요. 지금 트렌드가 글로벌 광물, 원재료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주가가 레벨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코스모화학 이런 화학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2차 전지 도전, 소재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아직 기조가 살아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에. 그래서 저는 너무 높아서 삼전이 올라갈 때 따라가기 좀 버거운 LG엔솔보다는 LG화학을 좀 중장기 마인드로 좀 보시는 전략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LG 화학 대 LG 엔솔. LG 화학이 압승으로 끝나면서 네? 3대 0입니다. 3대 0. 네.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 0이면 보통 반대로 가는데 아, 큰일이네요. 그래요? 네. 그냥 투자에 신중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중국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봉쇄가 풀린다고 그래서 그 기대감에 우리나라도 많은 그 주가가 좀 반응을 했어요. 근데 다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뭐 재활기? 뭐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다시 좀 달러가 강해지고 네. 우리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증시, 뭐 미국 증시 포함이죠.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중국의 코로나가 재확산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으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 2만 8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4월에 상하이 대규모 봉쇄했던 때 있죠.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때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네. 그때가 2만 8천 후반 정도였거든요. 2만 9천이 좀 안 되는 수치였는데 그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베이징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부분 봉쇄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게 허베이성의 송도 스좌장시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지금 거의 전면 봉쇄나 다름없게 돌입을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시가요. 약간 방역 완화의 테스트베드처럼 네. QR코드 찍는 거 없애고 이런 시도를 하던 도시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옥죄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19일에는 거의 5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중국에 나왔고요. 근데 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뭐 2만 8천 명 이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요. 최근에 한 4, 5만 명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한 2만 명대 나왔는데 4, 5만 명대 나오고 있고 우리가 3월이었죠. 피크였는데 저도 그때 걸렸었는데 네. 60만 명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뭐 14억 인구에 뭐 2만 명 갖고 그러냐 하는데 의료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최근에 방역 완화 기대감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하고 이거에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색해진 거죠. 이러면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방역을 느슨하게 푸는 거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 그건 과학이죠. 공식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얼마까지 버틸 것이냐. 다시 대규모 도시를 전체를 봉쇄를 한다 상하이처럼 그거 이제 중국 인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공장 하나 지금 막아도 탈출을 하는데 아마 민심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건데 이거를 얼마나 절충을 잘 하면서 확진자 더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지난 4월에 최고치를 넘어설 겁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거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앞으로 증시에 달러 방향에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보면요. 이 코로나가 한번 빵 확산됐다가 짜잔 하고 끝나는 이렇게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빠바바방 한 다음에 쫙 끝나는 뭐 이런 과정을 겪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언제까지 봉쇄 이게 저 백신 안 맞춘답니까? 약간 물백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로컬 업체들이 만들었던 백신들을 다 맞았었죠. 네.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백신 맞으셨지만 다 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준다고 하고 있고 독일하고도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그런 그 제로 코로나를 푸는 것들을 아마 정부가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정리를 하겠죠. 네. 지금 달러 얘기하셨는데 아이고 이게 좀 돌아서는 것 같더니 달러가 다시 좀 오르고 이래서요. 지금 이 저 중국의 여파가 미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달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가 107.9까지 급증을 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연 3.76%까지 갔다.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시장 최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만 봤을 때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CPI 잘 나오고 지난주에 PPI까지 잘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 아래로 잠깐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8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데 전일 중국 시장에 이제 봉쇄 관련한 것들 이슈가 좀 시장에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기도 하지만 수요를 책임지는 전 세계의 지갑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유통망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차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려감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중국 상해 지수는 조금 올랐던데 홍콩 지수는 일제 하락했어요. 1% 넘게 빠졌던데 이렇게 보면 외국 자금이 나간다고 보는 거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부터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많이 나갔고요. 오늘 하루는 외국인과 중국 로컬 기관 업체들의 자금들이 좀 특히 많이 빠져나갔다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한 직후에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다시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조금 빠져나갔다. 특히나 홍콩의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빅테크, 여행, 레저, 테마파크, 그리고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가장 심각한 와중이고 코로나 통제도 다시금 한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가장 예민한 홍콩 증시가 제일 좀 수급적으로 혹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또 이렇게 됐고 근데 중국이 봉쇄한다, 생산을 멈춘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국제 유가도 또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좀 유가를 바라본 측면들이 지금 국제 정세가 막 맞물려 돌아가는데 특히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사우디가 감산을 할 것이라는 이슈로 좀 유가가 빠졌다가 사우디는 그런 적 없다, 그런 생각 없다라고 또 일축을 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베이징이 봉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기름을 쉽게 얘기해서 피를 싹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유를. 근데 지금 생산 공장이 멈춘다라면 유가의 하방 압력은 다시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가 반등이 안 나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나쁠 수도 있고 좋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인플레 때문에 일단 유가가 잡혀 있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시야로 바라보자. 중국 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글쎄요, 저 인플레에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또 공급망에 문제가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은 또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가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다 맞췄을 때는 상투가 될 겁니다. 증시 상투. 네, 맞아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누구나 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빈틈들 속에서 투자를 어떤 매력도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게 뭐 만사 오케이면은 뭐 재미도 없을 거고요. 이미 다 반영된 건 아니 재미없어도 좋으니까 좀 확 좀 올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주마가 꼽은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자,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반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뭐 미국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 경제 어떻게 돌아갈지도 아는 부분이니까요. 미국 얘기부터요. 월가 전문가들 10명 중에 9명이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에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최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자극적인 해석입니다. 제가 이거 꼭 꼭지 넣었으면 했는데 작가님 너무 고맙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네. 이게 이제 최근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 이게 그 해석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서베이에서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몇 프로로 보느냐에서 77%가 나왔어요. 예. 그럼 뭐 92는 뭐냐 이거죠. 92%가 나왔거든요. 네. 자, 사지선다형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년 후에 자, 그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성장 추세를 웃돈다 밑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기존의 추세를 웃돈다 밑돈다. 네. 네 가지 조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 성장률은 아, 참 진짜. 밑돌 것 같죠.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물가는 웃돌 올- 것 같죠. 네, 오를 것 웃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찍은 사람이 92%예요. 네. 당연하죠.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보면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높은 거를 이론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거를 뭐랄까요? 기사나 네. 이런 보도를 그렇게 좀 약간 자극적으로 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주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갈 것 같아요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나오게 주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것 같습니까 하면 92%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사지선다로 당신은 1년 후에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경기 성장률은 좀 낮을 것 같고 물가는 높을 것 같고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찍겠죠. 그럼 이거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경기에서 체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아니죠. 네. 정말 경기는 끝도 없이 추락을 하는데 물가는 끝도 없이 고공행진을 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해석을 그 서베이에 있는 문항의 해석을 좀 해석하는 기사나 이런 데서 좀 자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월에 CPI가 하락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질문에 그렇게 답한다는 건 뭔가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0월 CPI가 7.7 나오고 네. 근원이 6.3% 나오고 그리고 시장에서 PPI 지수까지도 네. 잘 나와서 지금 시장에 조금 환호를 잠시 동안 했었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가 뭐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경기는 작년보다 조금 침체 구간인 것 같고 그리고 실업률은 한 3% 전후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4% 중반까지 뭐 연준이 용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심각하게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조금 너무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 실물 경제를 언제나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의 둔화를 지금 이미 선반영을 해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숨고르기 장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경기가 안 좋구나.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CPI가 잘 잡혔고 그리고 12월에 발표될 11월 CPI도 잘 나온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공포스럽게 느끼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이고 고물가인데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더 막 무지하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연준의 몇몇 인사들이 또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또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내용으로 블러드 총재가 이제 7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들었을 때 다 어떠셨어요? 좀 뭐라 그럴까?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뭔가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멘트이지. 맞아요. 그렇게 간다는 그거는 진짜 파국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발언하는 연은 총재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금융 환경이 실제보다 더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 환경 금리 이걸 이제 프록시 금리라고도 하는데 6%가 나와요. 근데
실질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는 4인데 6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환경이 이미 네. 선반영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파국으로 간다. 이미 계리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반영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중간선거 이후에 12월 14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명확하게 어떤 구도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할 말 다 하고 뭐 안 할 거 안 하고 뺄 거 빼고 하면서 명확한 답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이고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말이 되면은 뭐 차 막혀서 어디 관광지에는 호텔 예약도 안 되고 리조트 예약도 안 되고 비싼 음식점들 뭐 정말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문전성시고요. 좀 유명한 집은 줄 서 먹고 아직도 이렇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불황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구리가 그냥 찬물에 넣어놓고 그걸 끓이면 미지근해서 뜨거울 때 갈 때까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면 너무나 겁나는 건데 글쎄요. 불황의 전조. 이걸 미국에서는 키즈 산업, 네. 베이비 의류 네. 이런 게 안 팔린다. 이러면 이제 불황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네. 불황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나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는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줄이지 않는 게 자녀들을 네, 위한 그렇죠. 비용인 거죠. 네. 그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가 많기 때문에 내 거 먼저 줄여도 자녀를 위한 뭐 학원비, 그죠? 자녀를 위한 이제 아동복 이런 거 안 줄이는데 미국에서 그런 것들마저도 판매량이 감소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뭐 소비를 안 줄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또 이런 얘기가 쓰던 가락은 못 줄인다. 그래서 약간 부자들이 망해도 뭐 비싼 거 먹어야 되고 막 그런데 진짜 돈이 떨어지면은 못 쓰겠죠. 그런 신호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의 이제 세이빙 레이트라고 하는 저축률을 봐야 되는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을 얼마큼 하냐. 원래 미국인들 저축 안 하기로 유명하죠. 뭐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65세 넘어가면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근데 보통 2000년 이후로 한 5, 6% 정도 됐는데 코로나 때 돈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불안하니까 그게 한 3%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저축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조금은 그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 저축 고간 빼먹으면서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 발표한 저축률이 3%대까지 3.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한 2005년에 2%대를 찍은 적이 있는 이후로는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축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 고가는 있겠죠. 그 저축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축을 못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는 못 줄이고 쓰던 가락은 못 줄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축이 고간을 파먹으면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줄어들면 소비는 둔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이 약간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될 거고 경기 침체는 좀 가속화시키는 양면성을 좀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전에 이제 달러 막 풀 때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해 줬잖아요.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돈이 고간에 쌓여 있었는데 지금 그 고간에 쌓여 있는 돈을 지금 쓰는 단계에서 인플레가 오고 막 이런 건 것 같은데 글쎄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그냥 지나갔습니까?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25일부터 며칠 안 남았죠. 지금부터 이제 연말 연초 시즌까지 미국의 재고 할인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을 되는데 저도 뭐 지금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좀 살기가 퍽퍽해져서. 광군제인가? 그렇죠. 광군제도 굉장히 조용히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 자체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방금 뭐 키즈 어린이들 물건들 뭐 판매가 좀 줄어들었다. 경기 둔화의 신호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물건이 안 팔린다라는 거잖아요.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올해 1분기, 2분기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미국의 백화점 혹은 뭐 월마트 이런 곳의 실적 발표를 한번 보시면 재고율이 좀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에 재고가 월마트 기준만 하더라도 32%, 2분기 재고가 23%,
그리고 지금 재고가 13%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 거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미 재고를 다 소진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 증가율이 굉장히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가장 실적이 문제가 됐던 악성 재고들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들 마지막 보루였던 자녀들의 옷가지나 이런 것들 부분에서는 소비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재고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악성 재고는 이미 해소가 됐다라고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둔화가 이제 시작이 아니라 지금 그 어두운 끝자락의 한 가운데 정도에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테일 업종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찬바람이 쌩쌩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가가 추수감사절 37년 만에 최고 물가고요. 우리 뭐 명절, 추석이나 설 때 물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매년 갱신이거든요, 사실은 네. 이 부분은. 그래서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없잖아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브랜드 차이 그리고 기업마다의 실적 차이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의 재고가 다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는 기업들도 반드시 있다.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물론 빠지는 주식도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에 휩싸일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저축률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보는 지표는 그 카드 연체율이에요. 미국인들의 카드 연체율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대를 했었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추수감사절 때 한번 기다렸다가 세일에 한번 다 살려고 기다렸던 건 아닌가 이런 그냥 마지못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소매 섹터들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안 좋은 것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하는 건 주가가 또 밑에서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 기업 실적, 브랜드 이미지, 기타 등등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이 제가 어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테니스가 엄청 유행하고 요즘 붐이죠. 예, 테니스 의류도 또 엄청 또 유행을 타고 비싸더라고요. 골프에서 글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쏟아지는 소비가 이쪽으로 갔다라면 이쪽 섹터를 봐야겠죠. 그런 흐름들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근데 소비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이제 리테일 업종 전반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이러면 그쪽 분야에 또 풋옵션 막 몰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약간 쇼배팅, 풋옵션 투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유통업종들 안 좋긴 한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던 게 월마트와 타겟이죠. 월마트는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으로 가고 있고요. 타겟은 실적 발표한 날 뭐 13%가 빠지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두 개 다 큰 대형 마트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냐 봤더니 이게 뭐 미국 사신 분들은 더 체감이 와 닿으시겠죠. 음식료품의 비중입니다. 월마트는 절반 정도가 그 음식료 비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트 가면은 사실 우리가 가는 마트들은 음식료가 이렇게 큰 비중이잖아요. 근데 타겟은 한 20% 정도가 음식료고 나머지 그 무슨 뭐 조그마한 가전,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먹는 거는 못 줄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습관이지 습관. 최후의 플렉스로 뭐 좀 뭐 한우 먹고 그죠? 뭐 이런 거는 남아 있는데 다른 소비는 이미 내구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샀고 그래서 그런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사실 아마존도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게 아마존도 음식료 비중이 작잖아요. 홀푸드 정도 갖고 있는 거라서 음식료 비중이 높은 유통은 살아남고 오히려 잘 되고 있고 또 낮은 유통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이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그 집집마다 보면 그 음식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사재기 해놓고 맞습니다. 그거 꺼내서 먹던데 네. 월마트 실적이 얼마 전에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소비자가 굳건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재도 필수 소비재냐, 비필수 소비재냐로 아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말씀하신 거. 식료품 비중이 높았던 월마트는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았던 실적 발표를 했었고 월마트의 경우에는 또 재고도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고점비 약 40%가량 조정을 받았었던 월마트였는데 재고가 30%대, 20%대 그리고 10%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악성 재고에 대한 물량은 좀 이제 끝났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타겟의 경우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순이익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타겟도 악성 재고들이 상당 부분 월마트까지는 아니어도 악성 재고가 40%대였거든요. 1분기에는. 그런데 이것들도 지금 20% 수준까지는 내려왔다. 다시 말해서 이 재고에 대한 떨이로 인해서 순이익이 급감하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라고 봐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리테일 업종은 어때요? 소매 업종 괜찮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영업 무역 정도가 뭐 빠지지 않고 그냥 굳건한 정도고요. 그게 노스페이스죠? 영업.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반짝한 것은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라 좀 배제를 하고요. 네. 너무 또 낙폭과대에서 이제 튕기는 흐름이었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가장 탄탄하면서도 우상한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 또 내년에 이제 중국에 이제 또 티몰에 또 정식으로 또 매장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3분기 연속도 영업이익률 좋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한섬이라든가 좀 영업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지없이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예. 지금 소매업종에 대해서 좀 겨울철 피크 시즌에 이제 매출액이 많이 찍히는 파커 같은 좀 고가 브랜드들이 좀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흐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없는 돈이 없다고 해서 안 사지 않습니다. 이 소비 패턴은 계속되는 것 같고 또 브랜드가 점점 MZ 세대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 또 중년들 다 또 그런 고가 브랜드 가을 겨울에 또 많이 구입들을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실적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주가가 뭐 시장 대비 엄청나게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굳이 그냥 오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린 거지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경기 좋을 때는 왜 기업마다 이맘때쯤 되면 겨울에 따뜻하게 파카 입고 다니라고 맞아요. 단체복 맞춰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자부심 느끼면서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풍경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외 아크테릭스 네네네. 그거 어디 거예요? 그게 이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외 브랜드예요? 예, 예.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거 입어가지고 예. 이거 MZ 세대들이 이거 입겠다고 또. 예. 아니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등산 다닐 때 얼핏 브랜드 안 보이셨어요? 아 저는 이게 옷 별로 그냥 산에 가면 그냥 산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네. 이 브랜드가 저는 등산을 안 해서 모르는데 네. 좀 그러니까 뭐랄까 승용차 지나갈 때 저기 벤츠 지나가는 이런 느낌? 아,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예. 그래서 고기는 고성능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알아주는 브랜드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특화되어 그랬던 있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입어서 그런 게. 제 기억으로는 원래 등산인들 사이에서는 인정하는 브랜드였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 수입을 해서 네.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분한테는 저가 브랜드. 예? 어떤 거요? 그분한테는 저가 브랜드. 아니 근데 국내 패션 업계의 아웃도어 여전히 인기고 그다음에 뭐 저 편집숍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네, 편집샵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게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어느 한 쇼핑몰 안에 여러 브랜드를 집어넣고 맞아, 그런 거 있어요. 할인을 때려주잖아요. 네. 저는 요즘 그거 이용하거든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 주문에 한 번에 택배가 오는 거죠. 택배비도 아낄 수 있고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또 홍보되는 것 같아서 말은 아끼겠습니다. 아니 아울렛 매장에 갔더니 거기에도 그 편집숍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경쟁도 심하고 이거 브랜드들이 많아서 고르기도 아, 좋고. 섞여 예. 있고 그죠? 예. 북한산 그 입구 가면은 브랜드 오프라인 아, 거기 매장들이 많죠. 쫙 있는데 네. 자판대에 꺼내놓고 파는 상품들이 할인 들어가면은 아주 값싸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산 밑에서 그런 거 사는 게 나아요. 예. 여기 추가적으로 의류 업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아주 잠깐만 조금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만 네. 보자면 이게 기능성 옷은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능성 옷들과 네. 그리고 일반 코튼류 이 두 가지로 구분을 가능한데 이 기능성 의류는 베타가 상당히 낮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기능성 의류는 어차피 사던 사람만 사던 거였고 앞으로도 살 사람들은 이 옷을 산다. 다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일반적인 이런 코튼류 우리가 캐주얼하게 입는 옷들, 정장들 이런 거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베타가 높다 보니까 보통 정장을 사는 거는 내 주머니가 좀 풍족해졌을 때 사고
주머니 사정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는 정장을 안 맞추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일반 코튼류들은 베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뭐 한세실업 같이 캐주얼 중심이었던 네. 기업들은 좀 약세였고 영업무역 같은 뭐 기능성 위주였던 애들은 조금 강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이 뭐 전 세계적으로 OEM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강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율 효과가 약 15%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조금 잡혀간다면 이 옷 브랜드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둔화가 될 거다. 따라서 투자에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들 등골 브랜드라고 그랬다고요. 다 이거 사달라고 그랬는데 노스페이스가. 비싸가지고 이거 못 사주고 요새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마음 아파하는 부모도 있었는데 네. 요즘엔 또 더 비싼 브랜드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니까. 또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방송을 매일 나올 수 없는 게 당분간 단벌 신사로 지내야 돼서 옷이 없어서 요즘에 확실히 양복들을 많이 안 입어요. 네네. 우린 방송하니까 그래도 입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환율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게 좀 저 강달러 진정되나 했더니 왜 또 꿈틀거리는 거예요? 일단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빠지긴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섞였죠. CPI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영국이 진정이 됐고 네. 또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왔고 그런데 네.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경로가 약해질 것이라는 네. 피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영국이 좀 진정된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이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좀 원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그 환율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 상승세를 조금씩은 네. 좀 반납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그렇다면 결제 해지죠. 그러면 다시 되돌렸던 이슈가 좋아져야 됩니다. 약간 중국이 약간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정체되면서 다시 좀 완화 분위기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그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거에서 이게 그러면 결국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죠. 그러면은 또 그런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만 다시 원달러가 다시 좀 원화 강세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 증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표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인다. 이거 뭐 다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12월에는 0.5%포인트 정도 간다. 이게 다들 하는 얘기였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10월 CPI 지표가 PPI 지표도 네.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약 76% 정도이고요. 그리고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약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것과 50bp 인상 이 빅스텝이 반반 정도였는데 이 CPI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압도적으로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연준 의원들이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지난 10월 지표, 11월에 발표됐던 10월 지표 딱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인플레가 잡혔다고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한두 번 더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전히 경기는 강하다라고 연준 의원들이 해석을 하는 거는 소매 판매 지표가 1.3% 플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매 판매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지금 위축되어 있다라는 신호는 없다. 인플레가 잡혔다라는 신호는 10월 CPI 하나뿐이었지만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플레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조금 더 긴축적인 행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연준 의원들의 대부분의 좀 행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달러에 반영이 돼서 달러가 다시 또 꿈틀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24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리 결정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50을 해야 되지만 25를 선택할 것 같고요. 25를 선택하고 미국이 50을 선택했을 때 계리율이 125로 벌어지게 됩니다. 125bp죠. 현재 100bp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언론 지형에서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구간에서 달러 변동에 취약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달러가 많이 좀 소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우리가 도시락 폭탄 던지듯이 개입도 좀 했었지만은 이게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50bp를 해서 격차를 좁혀나가지 않는 한
환율 자체 방어가 안 되는 무조건 외부 요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발표가 있는데 당국이 좋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다들 그 대출 금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죠. 걱정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 올려요. 많이. 대출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없는 있거든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우리나라 대출 없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있어요. 승자다. 야, 저분이 신의 경지시네. 아니 원래 안 썼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올해는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아니 온다고 기대를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오늘 날씨처럼 꾸물거리니까요. 네. 도대체 모르겠어요. 아직 성탄절 좀 남았잖아요. 좀 남긴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틀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 저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일단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리 인상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도 네. 할 거고. 근데 끝이 보이잖아요. 어쨌든 끝이 보이는데 그게 불확실성이 좀 생기긴 했죠. 왜냐하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 인상이 내년도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면은 한 5월까지 세 번이냐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그런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되는 게 보이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실 2년 연속 미국 시장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나빠지는 2년은 있었지만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또 나빠지는 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경기는 나빠질 거고 기업 실적은 둔화되겠지만 그런 이제 뭔가 금리 인상의 고통의 구간이 끝나간다라는 확신이 분명히 그 연말쯤에는 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약간 그 환율도 안정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조금 내년에 실적은 나빠질 테니 이미 싸진 거, 이미 그 최악의 구간을 지난 거에 대한 그런 선취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11월 말로 이제 다가오잖아요. 11월 말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강 매니저는 그 미국의 테크주를 다시 보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지금 S&P 500 비중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뭐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것들도 물론 단순한 빅테크 기업 기술주들이 아니라 메가캡 빅테크들에 국한된 건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시스코, 오라클, 애플 그리고 구글 알파벳과 같은 종목들의 좀 일주일 동안 성과가 좋았었고 네. S&P 500은 아주 소폭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메타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밸류가 그동안에 좀 싸지 않았던 기업들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좀 조정폭이 컸었거든요.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순이익이 그렇게 꺾이지 않았던 기업들. 단순하게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유동성 확대하면서 돈은 원래 잘 벌고 있었지만 PER 멀티플을 20배 줬던 걸 30배, 40배까지 줬던 애들이 다시 20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런 친구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꺾였던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도인데 매출액과 순이익이 꺾이지 않은 메가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 근데 라고 보고 관심은 있습니다. 갖는 건 좋은데 네. 지금 이 정도의 환율에서 저걸 사도 괜찮겠어요? 일단 환율은 언제나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미국 주식을 택할 때 있어서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주가도 빠지고 환율도 빠지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거의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물론 과거에 1,200원 이하의 환율에서 사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땡큐한 장이었고 시장이 하락할 때 환해지 효과도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하는 총재도 좀 조심하라고 하니까 네. 환율 때문에 그건 좀 투자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도 한번 보죠. 우리 증시. 저는 워낙에 또 해외 주식 잘하시니까 저는 해외 주식은 참고는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필두로 한 어떤 10월 달부터 빠르게 반격 나온 것에 대한 지금 시장의 일부 조정인 것이지 급락을 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미 산타랠리를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 산타랠리가 올지 말지 겁먹게 되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스탠스나 흐름을 보시면은 이미 와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지금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12월 말까지 좀 잘 관리를 하신다라면 누적 수익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 일단 7만 전자가 되는 그날 이재용 효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아유 좀 제발 좀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물을 얼마 안 나갔어요. 이제 뭐 물을 타도 이거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장 끝나고 와서 이런저런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